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처음 우리 펀드 투자 상담사를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요 시험이 그 60점 합격입니다. 여러분, 요 60점 합격인 거랑 70점 합격인 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예. 항상 보면 합격자들을 보면은 그 커트라인에서 1점, 2점 더 받아서 합격한 사람이 제일 많고요. 떨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커트라인에서 1점, 2점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 점수 정말 그 커트라인 잘 매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1점, 2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1, 2점 차이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1, 2점 차이로 붙느냐면요. 그게 준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60점 합격이라고 했을 때 60점만큼, 즉 우리가 교과 내용의 60%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60점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해서 100%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시험은 절대평가, 즉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상대평가라면 여러분들이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해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절대평가, 즉 60점만 넣으면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100%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거냐? 일단요, 여러분, 과락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도 공부를 안 하시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총 3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의 과목을 어느 한쪽도 너무 안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3개의 과목을 골고루 하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걸 좀 많이 하셔서 거기서 고득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신 없는 부분은 50%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60점 합격이기 때문에 60점 합격이고 40점 이제 과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좀 자신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80점을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 없는 부분은 50점을 목표로 하시면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평균을 내보게 되면은 65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버리지가 65점이. 그죠? 그래서 80대 50의 작전으로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기는 뭐 지나치게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좀 생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기가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깊게 그렇게 제가 수업을 난이도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는 되게 분량이 많은데 휙 지나가고 어떤 데는 분량이 짧은데 되게 많이 해준다라는 거는 전부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난이도를 정하는 거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했던 거에 기초해서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파트하고요. 일정량의 학습만 있으면은 반드시 점수가 나오는 파트를 구분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여기 이제 우리 강의 스케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곧 제가 강의하는 비중대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펀드 투상이 최근 들어서 합격률이 자꾸 떨어지는데요. 너무 만만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시험 만만하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긴장감을 가지시고요. 특히 이제 저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선 첫째는 타 사이트에 너무 많은 강의를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신 분. 그 다음에 시간은 많더라도 아무튼 뭐 복잡하고 뭐 이런 학문적인 게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부분과 공부하지 않아도 될 부분,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과 조금만 해도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제가 가이드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제 첫날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분명히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바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과목은요 우리가 펀드 일반에 대한 거죠. 그죠? 펀드 일반에 대한 거고 이 펀드 일반에서 법규라는 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게 바로 이 법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펀드의 법규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펀드의 법규는 사실은
펀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공부하시면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여기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여러분들 교재에 투자펀드와 집합투자기구의 기초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펀드의 개요 되어 있는데요. 자, 투자펀드라는 거는 한번 거기 그 정의를 한번 볼게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펀드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이제 이름이 간접투자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현재는 이게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펀드라는 거는 과거의 간접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이제 집합투자기구라고 불려지는 건데요. 투자펀드의 특징,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펀드의 특징. 펀드의 특징. 자, 펀드의 특징은 집단성과 간접성. 자, 자금은 집합되어.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집단성이라는 말은요, 자금을 집합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간접성이라는 얘기는요, 요거는 자금 운용자와 자금 제공자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낸 사람과 그 돈을 운영한 사람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요, 내가 직접 HTS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직접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한테 맡겨서 하면 간접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 간접성이에요. 제공자와 운용자가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실적 배당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투자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펀드의 금액만큼, 펀드의 지분만큼 평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적게 주고는 없죠. 그 다음에 펀드 자산의 분리 그랬는데 이렇게 집합된 자금은 펀드 운영자의 고유 재산과는 분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래에셋 자산 운영이 있다고 할게요. 너무 실명인데. 미래에셋 자산 운영 그러면 얘네들 고유 자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자금이 있거든요. 그럼 고유 자산이 100억이고 고객한테 받은 게 500억이다. 뭐 깔끔하게 그냥 600억 합쳐갖고 600억 합쳐가지고 운영하자. 안 된다는 거죠. 얘하고 얘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운영이 돼야 돼요. 그 고객의 돈과 자기네 회사 고유의 자산을 섞어서 운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미친 거죠, 이거는. 그 다음 투자펀드의 장단점, 전문가에 의한 자산 운용이 이루어지고 분산 투자 이루어지고 적절한 금액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지고 유동성이 보장된다. 그에 비해 단점은 펀드 성과 여하에 불문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뭐냐면요. 펀드의 성과가 나쁘면 돈을 안 받아야 될 텐데 펀드 성과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수료는 뭐 판매보수, 뭐 이런 거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죠? 예,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죠?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볼게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명확하지가 않죠.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주식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산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인지가 딱 나오죠. 하지만 오늘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5% 올랐으니까 내 펀드도 정확하게 5%가 올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펀드의 좌수라는 게 가격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기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가격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펀드 분류 갑니다. 자, 펀드 분류 법적 형태, 회사형 펀드, 신탁형 펀드, 조합형 펀드 제목만 줄쳐놓으세요. 우리가 다 할 거니까요. 회사형 펀드, 신탁형 펀드, 조합형 펀드로 되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개방형 펀드와 폐쇄형 펀드 구별가 들어갑니다. 개방과 폐쇄 구분 들어갈게요. 자, 중요한 게 얘는요. 환매 청구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줄쳐놓으세요. 예, 얘는 환매 청구권 있어요. 폐쇄는 없어요. 환매 청구권이라는 것은
중도에 내가 내 돈을 찾기 위해서 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는 건데요. 개방형은 있고요.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펀드 지분이 계속 추가가 가능합니다. 100억짜리 펀드에 5억 들어오고 10억 들어오고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이라는 건 두 가지가 된다는 뜻인데 환매 청구권이 허용되며 지분이 계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 폐쇄형은 둘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미친 거 아니에요? 누가 폐쇄형을 가입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형은요. 이 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90일 내 펀드가 만들어지고 90일 내 상장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가 있어요. 자, 공모와 사모 갑시다. 공모와 사모는요, 모집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모집에 대한 거. 자, 모자 써 있잖아요. 모집에 대한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인원수가 다릅니다. 얘는 50인이 넘고요. 얘는 50인 이상이고요. 얘는 50인 이하니까 49인이 되죠. 49인 이하가 바로 사모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50인의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하는 게 공모라면 49인 이하의 사람 혹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팔아먹는 거를 사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내국펀드와 외국펀드는 내국펀드가 영내펀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요 정도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펀드는 역외펀드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영내펀드, 역외펀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뭐 규제 법률과 규제 기관, 예, 규제 법률은 자본시장법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규제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있다만 알아두시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옛날에 뭐였다 있다는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지도 마세요. 자, 다음.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예, 인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집합투자란 유후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합투자란. 자, 요거는 이제 정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애예요. 자, 우선 첫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여기에 있는 지금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5가지를 뭐 이거 중에 하나를 빼고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이걸 약간 뒤집어서네요. 잘 보세요. 처음에 2인 이상입니다. 자, 시험 문제 집합투자란 2명 이상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그러면 땡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예요. 헐, 그게 뭐가 어때서요? 이런 거 무심히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큰일 나십니다. 자, 2명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한다. 즉, 나중에 실제로 돈을 모집한 거는 몇 명이어도 되는 거예요. 1명이어도 되는 거예요. 단, 권유는 몇 명 이상에게 해야 된다? 2명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투자는 1인도 무방하다? 오케이. 권유는 2명 이상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어떻게 해서 집합해서 운용해야 돼요? 예, 집합해서 운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데다가 해야 돼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예요. 이거. 자, 운용 지시 받지 않아요. 투자자로부터 운용 지시 받지 않아요.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자, 전화해가지고요. 당신 펀드 매니저 오늘 좀 삼성전자 좀 사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죠.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자산운용사는 성과가 많이 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투자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1번에 있는 2명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 4번 투자자들로부터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랬는데요.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지파투자기구의 구조로 가겠습니다. 지파투자